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복귀냐, 파면이냐를 가를 최종 선고에 앞선 사실상의 마지막 공개 절차인 만큼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1시간 반 동안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원영섭, 정지웅 변호사 그리고 KBS 사회부의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 2시부터 변론이 시작돼서요. 지금 국회 측 종합 변론이 진행 중인데, 자 백인성 기자, 먼저 오늘 최종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2시부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요. 오늘 이 기일이 끝나면 사실상 선고만 남겨놓게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선 증거 조사를 이제 막 마쳤고요. 양측에 2시간씩 주어진 종합 변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먼저 종합 변론에 나선 상태고요. 아마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휴정을 한 뒤 다시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변론이 끝나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남아 있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예.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10번의 변론 기일에서 다퉈왔던 그 쟁점들을 놓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각각 양측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인데, 자,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성실하게 심리를 지내온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최후는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피난처 개혁이 자, 우리가 뭐 그 두 패널한테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기 전에 백 기자, 좀 국회 측 입장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 지금 변론이 진행 중이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우선 헌법재판소에 그 호소를 하는 것이 네. 파면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그리고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 기일에서 상당 부분 다뤘기 때문에 지금 그 하단에 자막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선거로 선출된 사람,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을 보이는데 그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존립이 불가했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좀 전해지는데, 자,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원영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이제 계엄군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의혹들이나 쟁점들이 있어요.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그것이 뭐 한편에서는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공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선관위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부정선거와 관련한 어떤 수사나 조사를 하려고 한 부분이 결국 그것이 어떤 그 약점이 되고 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탄핵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 그러면 문제 제기 자체가 그게 그 탄핵 사유냐 이렇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반대적인 설명을 좀 보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였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일단 그 이 부정선거 관련된 그 얘기 이제 원영섭 변호사님 얘기 들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통치 행위의 어떤 절박성이라든가 중대성에 좀 비춰봐서 계엄이라는 권한,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고유 권한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권한을 쓸 만한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대통령이 주장하는 요건 중에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심리와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반대 입장을 또 대통령 측에서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계엄의 발동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선관위에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우리 헌법의 틀 내에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상의 어떤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없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어떤 소프트한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지금 헌법재판소 1차부터 지금 10차까지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근거가 없고 일종의 망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신문에서까지도 사설이나 기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망상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백인성 기자, 지금 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 계획이 밝혀졌다라든가 뭐 다른 그 국회 측 주장들도 나왔죠?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의결 방해 여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까지 그 변론 기일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뤄졌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군경으로 이를 방해하려 했다면 뭐 곧바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그 끌어내라는 사실이 있었다. 그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 부분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아직 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은 오후 4시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뭐 예정대로 한다면 오후 4시부터 시작인데 좀 뭐 늘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국회 측 입장을 저희가 좀 간단히 좀 살펴보고 있고 좀 계속해서 속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쟁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더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측 입장을 일단 정리를 쭉 해 갈 건데요. 쟁점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라 한다면요, 백 기자. 계엄군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는가 이 부분인데 앞서 우리가 국회 측이 좀 주장했던 의장이나 뭐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 계획이 밝혀졌다 이런 부분도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 양측 입장을 대통령 입장까지 해서 좀 정리를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그 국회 해산을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고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경으로 이를 방해했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곧바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요. 국회 측에서는 군경의 국회 투입이 계엄 해제권을 지닌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측은 그 군경의 투입이 질서 유지용 투입이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탄핵 소추안에서 이제 내란죄가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원영석 변호사님.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백 기자 얘기대로라면 이제 그 국회의 어떤 고유 권한들, 그러니까 뭐 해제 의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방해하려 했다. 이 부분이 좀 국회 측에서는 좀 명백하다는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사안이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 뭐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못하게 했느냐라는 그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은 표결을 했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면서 12번 또 더 자기의 진술을 뒤집고 의견인지 사실인지 분간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이미 다 지켜봤습니다. 지금도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 그것이 그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할 정도로 헷갈리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면 이런 증인은 그 재판에서는 신빙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김현태 전 707 단장이나 어떤 끌어내라라는 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없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였다라는 걸 명백하게 또 이야기했고 그리고 끌려나간 의원이 없어요. 한 명도 끌려나간 의원이 없는 데다가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4인 1조가 돼가지고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면 된다 그러는데 150명 끌어내려면 600명이 필요하고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200명까지 하면 한 800명 필요합니다. 근데 300명 계엄군을 넣어서 그 180명을 끌어낸다, 그 180명 이상을 끌어낸다.
그 모든 것들이 맥락도 맞지 않고 이치도 맞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증인 신문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뭐 27일 날 선고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군요. 백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미임명을 다투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권한쟁의 심판이고 나머지 하나는 헌법소원인데요. 네. 이 중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2월 27일에 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금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곧 임명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좀 약간 이제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구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0일차 오늘 변론기일로서 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음. 종결을 했는데 종결 후에 마은혁 재판관이 새롭게 임명이 되면 네. 재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론 종결 후에 종결 전에 재판 절차를 갱신하는 것은 좀 더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만 종결 후에 임명된 다음에 재판 절차 갱신 절차는 또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 아직 것이거든요. 뭐 결론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예단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겠죠. 그래서 네. 27일 선고를 한 이후에 저 권한쟁의 사건이 선고된 이후에 네. 권한대행께서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실제로 임명을 또 언제 할 건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임명이 된 다음에 이 말하자면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네. 다시 참석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걸로 변론 종결을 하고 그냥 선고기를 3월 초 중순경으로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최종 변론 이후에요, 원 변호사님. 그럼 이제 평의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판관들끼리. 자, 그 상황에서 자, 마은혁 재판관 뭐 권한쟁의 심판 결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다면 일단 상수를 좀 던져놓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묘한 건데요. 25일에 만약 변론 종결이 오늘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 마은혁 재판관이 설사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그 임명된 재판관은 판결 선고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판결 선고에 어떤 뭐 평의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여섯 네. 명이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6대2, 뭐 7대1 이런 그 모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선고 결과 발표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근데 좀 경우의 수가 또 생길 수 있지 그러면 않습니까?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론이 재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와 가지고 9명으로 예.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변론이 재개되고 변론이 갱신돼서 네. 그리고 이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 이 자료들을 자신이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판결을 내려야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되고 그러면 다시 그게 무슨 뜻이냐. 변론이 재개된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현재 그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7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송부 촉탁을 받아가지고 네. 다 헌법재판소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7만 페이지를 마은혁 재판관이 한 번도 안 봤는데 다시 이거를 봐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하고 부실한 헌법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이따가 향후 이제 헌법재판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들여다보면서 시간이 여유가 좀 되면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핵심 쟁점, 계엄군의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는가 이 부분 관련해서요.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네. 자, 일단은 그 탄핵 소추안에서는 내란죄 부분을 좀 철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부분들이 뭐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라는 형법상의 내란죄라는 것은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이제 쟁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1회 변론기일 또는 준비기일에서 네. 우리가 다 이제
이제 그 화면으로 다 봤습니다만 계속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재판관들이 쟁점을 정리하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쟁점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추인단 쪽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이 소추위원이었죠. 그 권상동 법사위원장도 똑같이 기존의 그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 소추 안에서 그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라는 개념은요. 네. 이게 뭐 있는 거에서 더 뭔가를 붙이는 게 아니고 깎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탄핵 심판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맞게끔 그 내란 죄라는 형법상의 죄를 드러낸 것이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소추 사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내란 행위에서는 중요한 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5.18 때 보면은 국회를 침탈한 부분에 대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와 별개로 또 형사재판에서 또 가려질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것이 같이 좀 맞물려서 진행되다 보니까 좀 혼돈스러운 면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무슨 내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죄라는 건요. 우리가 형법 교과서를 찾아보면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만 발생했을 때는 이미 내란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어떤 절차적인 그런 작은 부분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를 하지만은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미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죄에서도 거의 기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정 변호사님께서 뭐 추상적인 위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튼 초반에 이제 내란이라는 주장이 이제 뭐 급격히 커졌을 때, 그때 이제 그 하나하나 증언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도 있었고 홍장훈 전 차장 증언도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그 헌법재판관들 질문도 집중됐었거든요. 관련 영상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됐던 이 쟁점들은 그 내란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던 핵심 증언들이지 않습니까, 원 변호사님? 자, 일단 자 끌어내라는 그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이 여부, 이 부분은 이제 국회 그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 말고요, 지금 국회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그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 통제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변론 때. 자, 이거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 측에서는 자,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그 밤에 자, 아무도 주변에 없었는데 월담을 했다. 이런 주장도 폈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유튜브나 이런 그 동영상들이 다 방송이 되고 남아 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국회 출입증을 제시를 하면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봉쇄가 아니에요. 아까 봉쇄냐, 장악이냐, 통제냐 이런 게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 공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허락하에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들어갈 사람이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냐를 확인하고 출입을 하게 하는 거. 네. 그거는 김현태 707 단장도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본인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국회 출입증을 보여주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모습이 다 나타나고 그리고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국회의장이 안 들어가야지 의결을 안 할 거 아니냐. 만약 정말 그런 만약에 국회 의결을 막으려고 했으면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부터 잡았어야죠. 근데 그분이 담을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 담을 넘어갈 때 거기에 이미 그 특전사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냥 다 출입도 하고 있고 본인이 그냥 그 담을 넘어갔고 특전사 군인들이 그냥 보면서도 제재를 안 해요. 체포도 하지 않고 끌어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니 심지어 우원식 의장이 본인이 이제 국회로 진입하는데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이런 그 국회 그런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하는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건지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이진우 그 수방사 사령관 다음으로 진술하시는 분도 딱 그 단어만 잘라보면 그런 진술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명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했던 과정에서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이 있었는데 하나의 명령만 가지고 본인이 그 부분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명령이 계속 바뀌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명령만 가지고 마치 그 국회 어떤 권능을 침해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현실하고도 맞지 않고 그날 일어났던 상황하고도 맞지 않고 지나치게 그 목적을 침소봉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 제가 사실관계 조금 반박을 하면요. 공수부대 그 헬기 내리는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국회의장님께서는 본청 안에 들어가 계셨고요. 그 공수부대가 늦게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방사하고의 어떤 비행 금지 구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헬기가 지금 늦게 떠가지고 이게 못 온 거는 이제 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찰이나 이 경찰이 저 화면도 보시면 경찰이 지금 정문을 막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지휘부에서도 이게 상식에서 너무 어긋나 있는 그 말하자면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았다가 풀었다가 막았다 풀었다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조성된 결정적으로 거기 조성되는 데서 작용했던 것 또 하나가 홍장원 전 차장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또 지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했는지 이 부분인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홍장원 메모 이 관련해서까지 또 신빙성 논란이 커지고 있죠. 백 기자. 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를 받은 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인물이죠. 그 명단이 홍 전 차장이 적은 메모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메모 관련해서 신빙성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적은 장소가 홍 전 차장의 말과 틀리다. 네네. 그리고 보좌관에게 다른 글씨로 적게 하는 등 뭐 여러 버전이 있다. 이런 네네. 식으로 신빙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홍 전 네네. 차장이 2번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뭐 정황상 그 진술과 좀 다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홍 전 차장 본인도 좀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관을 시켜서 뭐 이렇게 다시 잘 보이게 정서를 시켰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가필했다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필적 관련해 가지고 네. 누구와 닮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한 상황인데요. 예. 이 때문에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탄핵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 언론에서요 홍장원 전 차장의 이른바 이 체포 명단을 적었다는 이 메모 관련해서 이 가필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필체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오늘 열린 내란 혐의 국조 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홍장훈 메모와 박선원 메모 필체 보입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을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 장소만 특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인 필적 감정 10번, 100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신상 발언을 통해서 오늘도 사실이 아니다 이제 강하게 반박한 상황까지 보셨는데, 근데 이제 시간 장소를 일단 특정해 달라는 네. 뭐 조건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 정도 좀 이렇게 논란이 되면 뭐 헌법재판소 차원에서라도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필적 그 검증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네.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재판부에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필적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필적 감정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똑같은 글씨를 한 10번 써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존에 뭐 말하자면 은행에다가 뭐 써낸 거하고 이거를 비교를 하고 뭐 이런 작업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박선원 의원의 이제 본인의 필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필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은 징계에 관련된 재판이고요. 또 형사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필적 감정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냥 필적 감정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그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뭐 수사기관이 나중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기관이 그런 방면의 수사를 지금 그 늑장을 부리고 있는 거고, 당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떤 뭐 관련한 군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인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그냥 필적 감정 받으시면 되죠. 왜 조건을 붙이시는지 제가 뭐 그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자기가 그렇게 결백하면 그냥 본인이 필적 감정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홍장원 차장의 그 구술을 받아 적었다는 보좌관이 뭐 박선원 의원이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니까 뭐 그런데 저분이 그 괜히 그런 걸 의심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필적 감정을 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필적 감정은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증거로 채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증인도 제대로 채택을 안 하고 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제 그 배척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데 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필적 감정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팩트 체크는 아까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특전사 투입되고 나서 국회의장이 담 넘었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백 기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상 요건을 충족했는가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내란죄 혐의 여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재판에서 따질 부분이고, 그러면 이 절차상의 문제가 뭐 헌법을 좀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가 이 부분을 따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부분으로 보이는데, 자, 이 부분도 많이 물어봤죠?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참석을 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개회선언, 폐회선언이 있었느냐, 그리고 당시에 유인물을 나눠줬느냐, 그리고 이걸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계엄은 거치도록 돼 있고요.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주의, 그리고 부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안 지키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헌법에는 국방부, 행안부 장관의 총리를 통해서 건의를 하게 돼 있고, 이런 질문들은 아마도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느냐, 이 흠결을 따져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제 흠결이라는 표현을 이제 백 기자 쓰셨습니다만 한덕수 총리도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뭐 김영현 전 장관하고 좀 진술이 엇갈리거든요. 네. 그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평생을 아주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씀을 굉장히 정제대사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하셔요. 근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행정 절차에서 어떤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을 할 때 목차예요. 실체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형식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요 두 개의 목차로 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의결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애둘러서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 이꼴 두 자로 줄이면 무효란 얘기입니다. 무효. 그 말씀을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론에서도 아마 이 얘기가 양측에 이제 좀 쟁점으로 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국무위원들 전부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좀 신빙성이 낮은 게 김용현 전 장관은 반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뭐 본인 또 추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 명은 반대를 안 했을 건데 전체가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에서 준 절차 규정은 있어요. 하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상적인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국무회의의 실체는 정족수나 이런 것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회의가 진행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나온 국무위원들의 의견에 모든 것을 종속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게 이상민 장관의 진술이에요. 뭐 회의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민 장관은 네. 회의록을 만드는 그 공무원은 준비가 돼 있었고 보통은 이제 당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그 다음에 만드는데 그 이번에는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드는 그 프로세싱이 불발이 났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회의록을 그걸 안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회의록이 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내란이고 탄핵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회의록 만드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모든 비상계엄에 대한 비토권이 주어지는 거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자기가 부서에 대해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본인은 뭐 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건 그 부서를 하라고 했다라는 부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무회의가 그냥 이미 다 그전에 논의되고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거수기적으로 통과를 해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도 반대를 했다는 거는 이번에는 실질적인 토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그거는 당연히 국무회의에 실질이 있었고 그거는 다른 국무회의, 뭐 거수기적으로 하면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이것이 진정성 있는 국무회의라고 봐야지 이것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것은 내란죄 혐의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은 이 내란죄가 들어간 상태에서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철회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헌재로 넘어온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해 왔죠. 그 형사재판부의 구속 취소 심사와 맞물려서 이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도 정치권 쟁점이 됐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오동훈 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관련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이것을 중앙지법에 제일 처음에 했다가 그다음에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기각되자 서부법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 그다음에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한번 자성해 보세요.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그다음에 또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의 뭐 발부나 집행에 대해서 그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이 뭐 지금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根幹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네, 이것도 내용이 좀 상당히 복잡한데 백 기자. 오동훈 처장 답변 위주에서 한번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윤 대통령 쪽이 체포영장 청구 당시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서울 서부지법에 했냐 이런 부분인데요. 정리해 보면은 오 처장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 관할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범죄지 그리고 피의자의 소재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서부지법에도 관할이 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중앙지법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어서 청구를 한 것이다. 오히려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면은 대통령실이 또다시 문제를 삼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 변호사님. 자, 일단은 그 오 처장의 말을 이제 백 기자가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중앙지법에서 기각돼서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네. 그 질문하는 거 보면.
그거는 뭐 팩트 체크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으로 이제 어쨌든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계속 지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계속 공수처장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요. 그거는 팩트 체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공수처법 31조를 보면요, 그 관할이 중앙지법으로 이제 전문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후문에 보면은 범죄지하고 주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문의 구성 형식으로 봤을 때 원칙과 예외가 아니고요. 그 전문은 그렇게 돼 있고 후문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관할을 했을 때는 관할이 어떤 단독 관할이 아니라 복수의 관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해도 되고 서부지법에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영장 쇼핑이라고 네이밍이 돼가지고 이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예, 하여튼 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뭐 이렇게 팩트 체크를 나중에 언젠가는 팩트 체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원 변호사님, 오늘도 이제 그 12월 6일인가요? 그 초에 이제 두 차례 했던 그 기각됐던 것을 확인된 그 영장에 대한 질문만 국회에서 나왔고, 이제 대통령 측에는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했던 그 12월 26일이나 그 30일 사이에 그 뭐 누락됐다는 그 의혹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전 상황까지만 저희가 봤지만. 근데 지금 그 변호인단 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16건의 중앙지방법원에 그 신청했던 영장이 기각이 됐고 동부지법에 신청된 것도 한 건이 기각이 됐고요. 그중에 최소 2건 이상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서 기각이 됐는데 그 사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사기관들이 너도 나도 하는데 수사권에 대한 조정을 거쳐라. 그런 취지로 이제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권과 관련해서 조정이 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검찰이 그 자기가 수사하는 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되는 걸 인지하고 공조본으로 넘깁니다. 공조본으로 넘기는데 당연히 그러면 공조본 중에 수사권이 있는 사람 그 기관은 경찰인데 그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검찰의 법무부 차관한테 수시로 하는데 검찰이든 법무부든 그 의견은 일관됩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 그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사권과 관련해서 한 번도 조정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다라는 건 명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 국민의힘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 중앙지법으로 영장 청구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포함해 가지고 청구한 적 있냐라는 질문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이미 거짓말을 또 한 겁니다. 그러면 그 16번의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 신청한 영장은 왜 신청을 했느냐, 관할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서부로 간 거지 않습니까? 이 서부에 간 거는 결국에는 중앙에 가면 중앙이 원래 관할은 맞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인용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이제 그 후문 조항, 단서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서부로 간 거고, 그리고 그 주소지에 할 수 있다는 것도 공수처가 전국 조직이 아니라 보니까 지방에 있거나 이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가지고 있는 규정을 뭐 서부와 중앙에서 아무런 그 통행이나 이런 게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면에서 분명히 관할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 아무래도 저 백 기자, 저 이미 뭐 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던 영장들은 압수수색 영장이거나 통신 영장이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영장,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동훈 처장이 없었다, 그런 적 없었다 답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원 변호사 질문 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누락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그 부분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도대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오동훈 처장이 답변을 하기를 문서 작성, 그러니까 그 통보를 국회에 다시 답변을 했다는 문서는 파견 온 직원이 작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부분을 통신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으로 보고 답변을 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체포영장을 아마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오 처장이 오늘 답변을 저도 짧게 팩트 체크를 하러 넘어가면 그 원영섭 변호사님께서 관할 위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할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 31조에서 어느 곳에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만약에 중앙지법에 했든 아니면 서부지법에 했든 이게 위법 수사로서 어떤 수사나 아니면 영장 청구에 그 어떤 하자가 있을 정도의 관할 위반은 아니다.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구속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20일에 심리를 했고 그리고 10일 정도 여한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체포, 구속 그 관련한 영장 신청이나 체포기간, 구속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했던 이야기나 여러 이야기들이 다 같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구속 취소 신문뿐만 아니라 이 공수처의 그 영장 쇼핑 그 의혹 논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혹시나 이 구속 취소 신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뭐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의 쟁점은 그 12월 3일을 근처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영장의 적법성이라든지 구속 취소라든지 이것이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구속 취소가 된다면 뭐 이제 그 구속 취소가 언제 이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관저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라는 이런 쟁점이지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지금 실시간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헌법재판소로 이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예정대로라면 저녁 6시부터 이제 최후 그 진술이 있죠. 그때 이제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부터 시작이 되고 한두 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오후 한 7시 이후 한 8시쯤 그쯤 아마 최후 진술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영섭 변호사님. 이 공수처의 그 구속이 부당했다, 불법 체포였고 불법 구속돼 있는 상태라고 이제 대통령 측이나 이제 여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당시에 이제 내란죄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이제 내란죄 여부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내란 그 여부를 좀 계속 따져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대통령 측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대통령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 부분도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왜 구속 취소가 중요하냐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15자로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범죄 소명의 상당성, 명백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안 한 채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을 취소하는데 그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뭐 시간을 많이 허여하는 걸 봐서는 이 지기현 판사가 뭐 15자로 그 구속 취소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워낙에 법리적인 쟁점이 많고 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체포의 시간과 구속의 기간이라는 시간과 일 문제라든지 그리고 범죄가 정말 소명이 되어 있느냐 그 수사 기록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기현 판사이니까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 내란죄가 소명이 됐냐 이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근데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소명이 되지 않는데 헌법적인 내란죄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이런 헌법재판 내란이라는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그 재판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한 두어 차례 좀 언급했었던 2024년 12월 26일과 30일 그 사이에 누락됐다고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그 영장 백 기자 이 관련해서 이것이 군사법원에서 그 당시에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발부됐던 그 영장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도 있었군요. 혹시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는 확인되지 않고요. 네.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예. 계속해서 관할이 있었다는 부분을 고소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입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이라든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지 좀 보고 저희가 추가로 추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썼다는 그 최후 진술 내용,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그 부분을 이제 언론들이 가장 이제 주목해서 지금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변호인단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이따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10차례 변론에서 대통령의 그 발언으로 이제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저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이제 저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 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막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홍장원이나 뭐 다른 관계자들 우리가 여기서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들의 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뭐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거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거는 이 근본 구조가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차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같이 저녁을 하고 시간이 늦어서 뭐 술도 한 잔 곁들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딱 한 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차례 밖에다가는 그거 한 번 하고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하고 뭐 자주 술도 먹고 대통령 아주 가깝다. 대통령 부인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공직의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저녁에 이따가 한 뭐 7시나 8시 오후 늦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상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동안에 변론길에 나와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영상으로 쭉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짚어보기 앞서서 자, 백인성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 그 진행 상황이 조금씩 뭐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시부터 최종 변론기일을 시작했는데요. 증거 조사 후 국회 측 최종 변론이 절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현재 휴정이 된 상황입니다. 4시 반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후에 다시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소추위원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이 됩니다. 본래 6시쯤에 최종 그 변론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1시간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더 늦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제 앞서 변론기일에서 쭉 대통령이 그 강조해서 했던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한마디로 군의 철수 지시를 본인이 직접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회 측이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사안이죠. 국회 기능 을 뭐 훼손시켰느냐, 손상시키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이제 강조한 것이 눈에 띄거든요. 저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좀 할애할 것 같죠? 일단 헌법재판에서 나온 게 5개 쟁점이 있는데 그중에 군경의 국회 투입 그리고 선관위의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쨌든 이 투입 자체는 자신이 시켰다는 점도 인정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몽성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최후 진술에서도 어떤 그 계엄 자체에 대해서 여파가 적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해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백 기자 얘기했듯이 아무런 뭐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했다는 점을 오늘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네, 예, 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계엄의 정당성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뉴스를 제가 봤는데 권성동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나와서 꼭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국민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국민적인 통합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부터 지금 거의 3달 가까이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12월 3일에 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정당성만 계속 강변하실 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본인의 그 탄핵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뭐냐면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전 국민 중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믿으시는 분이 과연 몇 %나 있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사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공명한 선거제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강조하시는 게 사실은 정말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엄 사유와 관련해서 추후에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좀 짚어볼 생각인데 그에 앞서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일단 계엄 사유의 어떤 적절성 여부를 일단 떠나서 좀 실질적으로 국회를 뭐 이제 야당 주장대로면 침탈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수부대 우리나라 그 간첩 잡는 아니면은 대테러 업무를 하는 공수부대가 국회로 들어가 가지고 그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4명이 4인 1조가 돼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국회에서 한 3년 근무를 했었는데 실제로 과거에 제가 무슨 케이스인지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회가 침탈된 적이 있어요. 한 방실이 이제 시위대에 의해서 점거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국회 방호원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방법이 4인 1조로 해서 한 사람 이제 방호원 4명이 그 한 명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는 과정, 질서 유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명이서 한 명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니고요. 철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군대나 이런 데서 늦게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근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계엄을 2번, 3번 하면 돼 뭐 이런 진술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진술일 뿐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헌법상으로나마 헌법적으로나마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형사재판소에서 시시비가 가려지겠죠. 근데 이제 국회 측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원 변호사님. 자,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통수권자는 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난 변론 때 계속 강조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드는 것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거는 국회 측에서 지금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탄핵소추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부분을 처리한다고 하고 헌법상의 내란 의미만 판단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실은 많은 변호사들도 황당해하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그게 짜장면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형법상 내란죄가 있는데 헌법상의 내란죄라는 건 그거 뭔지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판단한다고 하니까 저는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걸 판단하는 신기원을 이루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외에 내란의 목적이라고 그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별할 만한 다른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국회가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의 앞뒤도 안 맞고 그 전국민 국어시험 테스트하는 그런 이야기에 지금 그 매몰되는 거고,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런 뭐 이상한 상형 문자 같은 포스트잇의 문자가 악필이라고 하면서 이게 알고 보면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그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서 직접 들었다는 그 핵심적인 2명의 진술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이거를 그 홍장원 차장이나 아니면 그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의 이야기가 부당하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되, 그러면 진짜 사실은 이유는 이런 거였다라는 걸 그걸 디테일하게 하려는 시간도 좀 풍부하게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의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그 진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최후 진술에서 강조할 거로 보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를 국회의 기능을 손상하려고 했는가, 국회가 주장하는 대로 국회의 기능을 손상하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두 분 말씀을 좀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할 만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었는가, 그러니까 준전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자, 이 부분인데 백 기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죠, 오늘? 아마 그 최후 진술의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비상계엄의 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자신이다.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측면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진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그 부분과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규명할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주장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국민 기본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것으로 보이죠. 그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야당의 예산안 삭감 그리고 관료의 줄탄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준전시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헌법재판관들에서는 그 헌법상 정해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국회 입법권 남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자, 원 변호사님, 자, 줄탄핵으로 인해서 뭐 행정부 기능이 좀 마비됐다 이렇게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헌재에서 좀 심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 국회 측에서 이야기하는 쟁점을 가지고 그것만 서로 설왕설래를 했지, 대통령께서 청구했던 그런 많은 증인들이 전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증인도 지금 그 확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조회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확보가 되지 않고, 그럼 뭘 가지고 지금 할 수 있겠느냐?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어떤 증거 신청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불채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대통령의 진술권을 뭐 무제한 진술, 시간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진술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 진술에 대해서 그 증명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해줘야 그게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그 채택을 다 안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사실을 입증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못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전 그리고 이제는 29명이죠. 시간이 흘러서 29명에 대한 탄핵소출, 입법농단, 예산농단인데 그런 내용들을 두고 그러면 그 기저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수면 아래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그 퇴폐적이고 타락적인 그런 국정의 운영밖에 될 수 없었던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리겠다고 했어요. 국민들은 저는 이미 40%가 넘는 탄핵 반대 지지율, 50% 넘는 것까지 나오니까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협조 안 함으로써 만들어낸 파국을 알린 것까지는 맞고 대통령께서는 그런데 이 파국은 어디서 오는 파국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오는 파국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왜? 그래야만 이 탄핵이 저는 뭐 당연히 탄핵은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메커니즘을 분쇄하는 게 그게 본인이 앞으로 남은 임기에서 국정 운영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그 어찌 보면 그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그 문제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정권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한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만 아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최후 진술에서 관련해서 어떻게 발언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자, 가령 이렇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첫 준비, 변론 준비 기일이 어제 있었거든요. 어제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워낙 주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사실상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이미선 재판관이 야권 성향으로 좀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마저 그 야당 의원들을 째려본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냐 되물었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그 다른 그 탄핵 사건들을 이제 대통령 측에서 계엄 사유라고 하니 좀 이것부터 좀 처리해야 된다는 그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 주심 재판관님이 정영식 재판관님이시잖아요. 정영식 재판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순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판단을 하겠다. 그런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 사회적인 혼란, 국민 분열, 경제적인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탄핵 문제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29건의 줄탄핵을 했던 부분, 그건 분명히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검사나 뭐 법무장관이 뭐 째려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나라 제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단할 문제고 그게 다음번에 선거에서 또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을 문제지. 근데 사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탄핵안 선고가 난 뒤에 그렇다면 그 전에 나왔던 그 탄핵안들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전제 사실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시끄럽고 그런 탄핵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줄탄핵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방에 일거에 비상계엄이라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산 삭감에서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외신을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막 그 예산이 셧다운되고 이런 뉴스들 막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막 군인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지 않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원래 느리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거를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해결을 하고 어떻게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는 거지 군인들이 나와서 일거에 해소하면 뭐 굉장히 신속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그 순간 죽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화면 하단에 보여주셨던 자막 다시 띄워주시면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안을 얘기하느라고 국회 측에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계엄 사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인데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이제 음모론으로 규정하면서 그러니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자,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것이 이제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 몇 가지 중에 해명이 된 사실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CPAC 행사에도
한국의 선거에서 나왔던 형상개혁종이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CPAC는 이제 보수주의 행동단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참여를 하고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도 형상개혁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특이한 게 지금 있나 보다라고 하는 식으로 뭐 약간 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도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논리적인 설명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게 형상복원력이 있는 종이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선관위의 동영상은 삭제되고 지금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누가 아무도 해명을 안 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몇 개만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선관위가 자기가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하면 그것만 잘 설명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로는 선관위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없어지길 바라요. 근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S 추정 60분을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은 이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꼼꼼히 봤는데요. 아주 잘 만든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불신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에 다 불복을 하면요. 예. 계엄 당시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왜 보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앞전에 이제 그 정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최후 진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막 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좀 희망사항을 좀 섞어서 좀 발언한 것이 있거든요. 영상 잠깐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평과 전국의 불안정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서 진솔한 그런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정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영석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오늘 좀 방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상황을 좀 볼 텐데 대통령을 좀 지근거리에서 바라볼 텐데, 자,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역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다 민주당 당적이 없는 대통령들만 탄핵 심판 때 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살아 돌아오셨고, 그리고 한 분은 인용이 돼가지고 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힘든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때에 섰어요. 아니, 민주당 당적이 아닌 대통령이 탄핵 심판 소추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자,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승복을 해야죠. 제가 승복을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눈으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절차를 공정하게 하라는 게 그것이 승복을 하라는 이야기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 당적이 아닌 대통령이 계속 탄핵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도 내면 안 되고 정당으로서 문을 닫아야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면.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더 본질적인 부분, 공정하게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만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좀 사과를 했다면, 아니면은 황상무 핵칼 테러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시지 않고 부산에 범어사 가셔서요. 내가 업보가 있는데 돌을 맞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절에 가서 업보가 있으면요, 참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회를 하셨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지경까지도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꼭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들 진심을 담아서 꼭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짚어주셨는데, 자, 백인성 기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말고도 그 여당 의원들 몇몇 또 현재 직접 가서 좀 보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2시에 변론기일 때부터 방청을 시작했고요.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최후 변론을 방청을 했습니다. 예. 입장하면서 탄핵 심판이 기각 결정이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지금도 아마 지금 방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당 의원들이 최근 들어서 좀 뭐랄까요,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적인 그 문제점 이런 것들도 뭐 강하게 좀 제기하고 있고요. 그 계엄 선포 그 직후의 상황과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운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이 말한 87년 헌법체제에서 고안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지금 기둥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관들 법복 속에 개인의 어떤 히스토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그 누구와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러면서 개인의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러면은 이제 진짜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문영배 그 재판장 권한대행 그 케이스를 보면요, 뭐 이게 음란물 관련해 가지고 이게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해서 또 사과를 하는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그리고 보수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이 부분을 흔드는 거는 그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의 품격을 지켜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원영섭 변호사님이 귀담아 들으시던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그 탄핵과 관련해서 그 계엄이 당일날 계엄 선포되고 곧바로 계엄 해제되고 나서 처음에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몇 시간 뒤에 현실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탄핵 소추가 의결될 수도 있고, 내란죄로 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신병이라든지 구속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 정도면 본인이 뭐 검사 출신이고 율사하고 전문가시니까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하고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고 하셨던 게 분명히 있으시다고 저는 믿고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는 풀어야 되는, 앞으로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이제 재판을 많이 했어요. 이 재판이라는 거는 과거에 내가 보여지는 것들, 언론에 비춰지는 것들의 해명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정말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 대통령으로서의 비전, 그거를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탄핵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있는 그 극단주의라든지 상대에 대한 혐오라든지 이런 부분, 또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이제 진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백인성 기자, 자, 앞으로 그 남은 절차 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변론 종결이 되면 이 사건의 집중 평의가 이뤄집니다. 그 몇 차례 평의를 하게 되고 평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평결 결과에 따라서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네. 다만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문 초안 작성자가 지정이 됩니다. 소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은 이를 재판부에 알리고 다수 의견의 결정문 초안을 참고로 소수 의견을 작성하게 되고 네. 걸리는 기간은 일단 대중은 없지만 전례를 따져보면은 약 2주일에서 3주일 사이 그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의 대체적인 관측이 선고가 3월 중순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했습니다만, 자, 원영석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평의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마 한 가지 부분은 마은혁 재판관 네. 후보자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지금 27일에 하고자 하는 게 이 의도가 사실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라는 취지로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면 변론이 갱신될 상황, 그러니까 평의에서 합의가 안 되고, 예를 들어 합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문영배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조금 더 심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아마 변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변론을 제기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오늘 최후 변론 이후에 변론을 또 할 수 변론을 있다는 제기할 말씀이세요? 수 있어요. 예, 마은혁 후보에 대한 사건도 변론이 제기된 것처럼 변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마은혁 재판관으로서 그 변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판결 선고 정족수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비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그러면 결국 그 마은혁 재판관을 빼면 이게 탄핵이 기각될 것 같아서 탄핵을 인용시키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게 그 결론에 따라서는 정말 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뭐 6대 2냐, 이렇게 첫 번째 평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거기서 이제 6대 2 내지는 5대 3, 뭐가 6이고 5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여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좀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전에 속보 떴지 않습니까? 27일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린다는 건데, 네. 그게 판단을 내린다는 게 이제 전체 재판관님이 지금 8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다수결로 결정해서 이렇게 일정을 조율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는 전원 일치로 그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은 평의와 평결 과정의 속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의를 하면은 이제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탄핵 여부를 논의하게 되고 거기서 탄핵 사유 하나하나씩 심리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하고요. 이제 사실 평결이 중요합니다. 평결이요? 예, 평의 과정을 거쳐서 평결 과정을 넘어가는데 평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심 재판관님인 정영식 헌법재판관님이 먼저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고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히는데 그 순서는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해서 순서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공개로 일단 그 의견을 지금 모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6대 2, 5대 3 이런 것이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각자 이제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로 뽑혀서 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의와 평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소신대로 그 증거의 체부와 그다음에 법리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이 다 특정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거에 완전히 편향돼 있지 않으시다면 본인이 뭐 6대 2였는데 본인의 의견을 그 과정에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수 신문에서 사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요. 앞으로 탄핵 이후에 국민적인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치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의 결정은 가가 되든 부가 되든 전원 일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 사설의 지지고 국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국민의 어떤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어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국회 측에서 지금 그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동안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 내지는 뭐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자, 그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그 사유가 전혀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 제기도 안 할 텐데, 자, 이 헌법재판소를 흔들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계속 왔습니다. 변론 재개 가능성도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백 기자? 현재로서는 그 변론 제기 가능성이 결국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그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는 그 선거에 참여하려고 한 건 선거에 참여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 재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8명이서 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8명이 선거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9인 체제냐 8인 체제냐 이것도 좀 앞으로 뭐 논란을 동반해서 아마도 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8명 체제 안에서도 아까 전에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바꿀 수도 있다, 재판관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심리가 재개된다든가 뭐 외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좀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8명이서 사실은 자기의 생각은 뭐다 이런 거를 과연 서로 간에 다 탁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끝까지 이제 들어봐야 되니까 심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올해의 최종 변론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사전적으로 어떤 내용을 맞췄을까라고 생각하진 않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도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그 일부 소수 의견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원으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은 분명히 그 탄핵의 기각이나 인용이나 이 의견이 나눠져 있을 시점은 분명하고요. 근데 그게 하나로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 그 결론을 못 내리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냐, 아니면 그거를 다시 한번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에 대한 고비점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고비점 언제가 될까요? 저는 그 고비점은 안 올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게 제가 자초위난 계속 사과를 안 해서 이제 자초위난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하고 대립되는 어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나 이런 것이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 도움이 됐을 거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영식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 뭐 보수고 뭐 이런 뭐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공격을 통해서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의 어떤 심증을 형성하는데도 그렇게 변호인들이 좋은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두 분 의견도 이렇게 다릅니다만 여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뭐 국론이 더욱더 분열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라든가 그 승복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가 좀 없애는 방향으로 좀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그 바람은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양측의 종합 변론, 그 시간차를 두고 이제 영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영상들을 이어지는 5시 뉴스부터 좀 가능하면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녁 6시,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까지 해서 뒤에 이어질 저녁 뉴스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건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